쉽게 설명하면 축구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합니다. 그러면 골의 성공률을 높이는 게 키커의 역량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골을 결정하는 가장 큰 역할로는 키퍼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가늠하고 있는 건 트럼프와 관련된 통상에서 국방과 관련된 산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들이 자산 가격에 반영되고 있지만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중국의 대응과 나머지 국가의 영향력과 관련한 부분은 현재의 자산 가격과 경제 전망 경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트럼프가 원하는 건 중국의 제조업이 붕괴되는 거고요. 중국이 원하는 건 미국의 붕괴가 아니라 반도체를 비롯한 나머지 산업까지 자국이 밸류체인을 수직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3프로TV의 컨텐츠를 늘 성원해 주신 우리 투자자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요즘처럼 한국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한 적도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걱정이야 늘 하지만 이 걱정의 끝이 어디일까라는 걱정을 또 하게 되는 국면인데요. 9월 중순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한국의 미래라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로는 조금 하기 어려운 프로젝트를 가지고 여기에 왔던 분이 계시죠. 무려 지금 현재 보니까 계속 조회수가 늘어서 이제 곧 100만 조회를 앞두고 있는 신한투자증권의 박석중 부부장이 오늘 한국의 미래 2 트럼프's New World Order라는 부제를 가진 리포트, 장문의 리포트를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기 와서 위에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석중입니다. 한국의 미래라는 리포트가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하기 좀 어려운 것도 다르고, 근데 역시 우리 투자자 여러분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걸 착 집어가지고 계속 보시는 모양이에요. 그죠? 여기저기 바이럴도 해드리고. 원래 이제 컨텐츠를 올리면은 한 일주일 한 만에 이제 사라져 버리거든. 계속 살아서 지금 가고 있어요. 예민한 이야기들이어서 네. 보고서가 나온 한참 뒤에나 보고서를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소개할 수 있는 결심을 할 수도 있었고 그 안에서 사실 그날도 다 못 해드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 관련한 부분에서 투자자분들이나 일반 시민들도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제가 이야기했던 변화들의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나 트럼프 전후에 달라진 형국들, 그리고 한국도 지금 내후에 안의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탄핵 정국 이후에 어떤 스토리로 전개될지 모르지만 변하지 않는 장기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서 트럼프 시대 재개막, 우리 박석중 부서장께서는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계신지요? 보시는 장표에 있는 것처럼 미국이 빨갛게 물들었죠. 그러니까 제가 본 건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립의 구도에서 시장 예상보다 트럼프가 높은 지지율로 당선이 됐다라는 프레임을 비슷하지만 좀 다르게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사실 미국은 트럼프와 반 트럼프의 대립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트럼프의 대선 전략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직선적이고 직언적인 숫자와 단어들입니다. 그게 이제 미국인들의 마음을 울린 건데 그 정책 슬로건은 오늘 아침에 확인했던 연설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재건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프레임의 슬로건이 먹힐 수 있었던 건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위대하지 않다는 위기감들이겠죠. 그래서 트럼프의 그 직설적인 언어들과 관련한 부분의 변화들이 시장에 우려감이 크죠. 그리고 트럼프 정책의 핵심인 트럼프 노믹스는 결국은 물가의 상승과 수요의 위축이라는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영어 단어인 스태그플레이션을 야기할 거라는 우려들인 거죠. 그래서 트럼프 취임 이전의 한 달의 그림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금리의 상승이 주식시장의 위험선을 잡아먹는 그런 일들도 보여줬었고 원달러 환율도 사실 달러 강세에 대한 요인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 대내적인 전국이기보다는 그런 요인들이 작용하는 때 되려 트럼프의 취임 연설 이후부터는 금리는 안정되는 것 같고 위험에 대한 선호는 높아지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랠리도 다시 또 재개되는 그림.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지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데 그냥 제가 보는 느낌은 이겁니다. 트럼프는 보다 노련해지고 성숙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1기에 트럼프의 정책 실기의 첫 번째는 다져지지 않은 정치 기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를 구성할 때 소위 워싱턴 엘리트를 중심으로 행정부의 내각을 구성했었죠. 근데 자신의 정책이 자신의 행정부도 통과하지 못하는 일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당시도 공화당은 다수당이었습니다. 근데 공화당에서 어렵게 올라온 정책들이 자초되는 일들이죠. 지금 의회를 거치지 않은 대통령의 긴급행정명령이 100건이 넘게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 72시간 동안 행정명령이 몇 개 나온 줄 아십니까? 하나 나왔습니다. 보통 취임은 100일을 언저리로 평가를 하는데 100일 동안 나온 것도 30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때 좀 늦었어요. 그쵸. 그리고 그 캐비넷에도 보면 이른바 어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트럼프를 혼수를 두고 그래. 맞아요. 네. 용납되기 힘든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트럼프는 정제되지 않은 미숙한 대통령으로서의 정책 실기들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바이든의 4년간의 기간이 충신과 간신을 구분할 줄 알고 그리고 트럼프와 관련된 보다 노련한 정책 관련한 부분의 이야기들의 기틀을 만드는 일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이번 취임 연설은 1기 때보다 훨씬 더 미국의 화학과 관련한 이야기들에 공을 들이는 것 같고 시장이 예상하는 강경한 정책 기조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미국의 경제의 상대 우위를 강조하는 관점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우리는 이를 자산 가격에 반영해야 되는데 당연히 한 가지는 알고 있죠. 미국의 정책의 기조가 변한다는 건 대한민국의 기회이기보다는 위험의 요인들이 훨씬 크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오늘 이 부분을 많이 줄여서 할 겁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에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건 트럼프 노믹스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경기의 침체와 수요의 물가의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책 기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시장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는 합리적인 사람이고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정치적인 수사들은 결국은 타협과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하나의 카드나 도구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트럼프 정책은 정책의 강도나 변동성이 상고하저의 그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련한 부분에 상대방을 겁박해서 그리고 이제 미국이 원하는 이익을 추구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초반에 대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경기나 금융시장의 방향성, 산업의 방향성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데 전 동의하기가 힘든 거죠. 왜냐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결국은 관세를 높이고 소득과 소득 그 법인세를 낮추면 재종의 결손이 커지고 채권의 발행이 늘어야 되면 금리가 상승하고 그리고 관세를 때리면 물가는 올라가고 물동량, 교역은 위축되는 이 구조로 트럼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강조드리는 건 트럼프의 핵심 전략은 지금 보시는 차트의 파란색 선을 끌어올리는 정책입니다. 그게 뭐죠? 중국 중심의 공급망이 만들어지면서 유실됐던 미국의 수출과 세계 제조업에서의 점유율을 되돌리는 작업이고 전체 경제에서 10%밖에 안 되는 불균형된 미국의 제조업을 재건하는 관점의 변화로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면 요거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미국의 정책의 핵심은 이겁니다. 오바마 정부부터 시작되죠. 리쇼어링이라는 개념에서 셰일가스 중심으로 미국의 제조업의 재건을 시작했던 미국의 정책은 트럼프 1기에 들어서 관세 전쟁이라는 그림으로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파괴하는 전략으로 격상됐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에 들어서는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고립시키고 자국의 재정의 보조금을 활용해서 미국의 투자의 사이클을 이끌어가는 보다 적극적인 제조업 인프라 구축 작업이에요. 그럼 트럼프는 뭐냐는 거죠. 트럼프에 오면 이제 그동안의 투자가 생산의 단계에 접어드는 구간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미국의 1인당 소득은 88,000불입니다. 지금의 환율에 1,450원을 곱하고 4인 가구를 더하면요. 가구의 소득이 GDP 한산 기준으로 1인당 소득으로 8억 원이 넘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제조업을 하겠다는 거죠.
그게 상대적인 기회비용이 너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을 적용하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네. 4인 가구 기준으로. 거기다가 기존의 와. 제조업 클러스터인 중국을 비롯한 가장 효율적인 공급망을 탈피하는 기회비용이 너무 높은 거죠. 제가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들리는지 미국의 제조업 재건으로 들리는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그래서 미국은 생산 주기에 들어선 미국의 경제를, 제조업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관세 장벽을 쌓을 거야. 두 번째, OECD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를 적용받게 할 거야. 세 번째, 미국에서 들어와서 생산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유가를 공급받게 할 거야. 네 번째, 규제를 다 풀어줄 거야. 다섯 번째, 미국이 할 수 있는 제조업, 다른 나라를 위함이 아닌 미국을 위한 제조업에는 여전히 보조금을 더 늘려나갈 거라는 이야기죠. 예. 트럼프노믹스의 핵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효율적인 공급망을 파괴하고 미국 중심의 본격적인 생산 경제의 진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숫자로 말씀드리면 되게 심플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보조금에 집중하고 있는 산업들이 뭐가 있냐면 2차 전지, 태양광 이런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도체요. 예. 근데 2차 전지는 지금의 추산의 데이터가 맞다면 2025년을 지나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이 수요보다 미국에서의 공급이 더 많아집니다. 예. 2026년이 되면 미국은 2차 전지를 순수출해야 되는 국가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우리나라도 그 많은 자금을 들여서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죠. 태양광 2026년에 그 사이클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미국 중심의 제조업의 재건에 생산 단계에 들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우리의 경제 질서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럼 트럼프 정책은 미국을 위함이지만 모든 정책과는 동전처럼 앞면과 뒷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가 가지는 트럼프노믹스의 기회비용을 완화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미국 경제의 상대 우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국을 선택하는 그렇죠. 요인들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난 2, 3년 동안 투자가 많이 늘었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전 세계 투자 사이클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부정하지만 우리나라 두산, HD 현대, 하나와 같은 그룹주들의 시가총액을 보면 전 세계는 지금 투자 사이클을 따라가고 있는 맞아요. 거예요. 그 세 그룹은 그 중에 어떤 그룹은 ETF가 있잖아요. 그룹 ETF. 맞아요. 엄청 올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 이 투자 사이클 이후에 생산 단계에 들어서는데 미국의 수요가 침체로 빠지면 이 투자는 과열입니다. 그렇죠. 과잉을 이야기하는 네. 거죠. 그리고 이 투자는 반드시 레버리지라는 신용의 차입을 근간으로 합니다. 그럼 이 차입은 뭐가 되는 거죠? 부실이 되는 겁니다. 미국은 우리는 2%를 선으로 이제 예민한 경제 GDP 성장률의 선을 긋는데 미국은 한 2.2% 정도가 경기의 확장을 그러니까 사실 1.8%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보다 높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미국이 2% 초중반대의 경제 성장을 유지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물가가 빠질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미국은 돈을 갚아야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3% 정도의 물가를 수용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2% 이상의 성장과 3% 초중반의 물가는 4%의 금리를 맞닥뜨려야 되는 거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강한 미국은 물가 금리의 압력을 높이는 그림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 게 왜 중요하냐고요? 바로 이거예요. 모든 프레임이 다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중심의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급망이 미국 중심의 트럼프의 2세대 2기에 들어서 전환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경제의 프레임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미국의 소비와 중국의 생산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의 핵심입니다. 네. 그럼 그 안에서 교역이 늘어나겠죠. 그 안에서 그 교역량이 늘어날 때 가장 큰 수혜를 본 나라가 한국, 일본, 대만, 유럽의 제조국가였죠. 그렇죠. 근데 이 프레임이 깨지는 거죠. 그 프레임이 깨지면서 미국이 소비에서 생산의 경제로 넘어가는 거고 중국은 경제정책 1순위가 생산이 아닌 내수가 되는 소비가 되는 경제죠.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급망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첫 번째 교역량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물가가 올라올 수밖에 없죠. 공급망이 불안해지는 일들 그리고 공급망이 비효율적이게 되는 것들. 네. 그러면 성장의 레벨 다운과 물가의 레벨업이 진행되면 금리,
달러의 레벨업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금융시장 환경의 변화들은 상조하고의 패턴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레벨이 변하는 관점에서의 경영 전략이나 투자의 전략을 짜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기업 강의를 되게 많이 가는데 제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그룹사들의 2025년 경영 전략에서 지금 환율이 1,450원 근처에 있는데 대부분 1,300 중반대에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맞아요. 심지어는 1,300 초반에도 많습니다. 적지 않아요. 그런데 상저하고의 패턴으로 앞으로 환율이 원화의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할 거야. 그럼 좀 나아지겠지가 아니라 우리는 1,300 초중반의 세상에서 1,400 초중반의 세상이 고착화되는 그림에서 아주 다른 레인지의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을 변동성과 완화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전환의 관점에서 미국이 필요한 전략들로 만들어진 최적의 정책 조합이라고 이해하는 게 우리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의 변화라는 거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요. 경제 전망 해보겠습니다. 전망 경로에 수정이라는 부제가 달렸군요. 네, 감히 기존의 전망치를 부정해 보자는 건데요. 오늘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이 현재의 세계 경제를 조망하는 글로벌 IBD나 IMF, OECD가 2025년 세계를 어떻게 보고 있냐라는 거를 설명을 제가 자칫 그림으로 했어요. 첫 번째, 파란색 선과 녹색 선이 뭐냐면 파란색 선이 2024년 그리고 노란색 선이 같은 기간 2025년의 성장률의 추정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봤던 경제들이 양호하게 움직이는데 내년도에도 올해죠. 올해도 3% 이상의 글로벌 경제의 성장을 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보고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경기의 확장이 이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게 규제를 하지만 중국의 부양책은 규제의 강도만큼 높아질 거기 때문에 올해도 5% 성장을 작년에도 했지만 올해도 4% 후반대에 성장을 한다. 미국과 중국이 이제 그냥 계산하기 쉽게 전 세계 GDP의 50%로 생각하셔도 돼요. 전 세계 절반 정도의 경제가 우호적인 경기의 확장을 보이는데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논쟁의 대상이긴 하나 금리가 인하되면 유럽과 일본과 한국은 통화 완화에 대한 여력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난 G2 중국과 미국이 아닌 국가들의 경기의 하방이 완화되면서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경로죠. 그렇기 때문에 3% 이상의 성장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저는 이게 증권사나 어떤 제조업을 다님 많이 아실 텐데 목표치 KPI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목표치를 달성하는 거지 우리가 예상 가능한 전망치의 경로의 변화들이 있을 가능성이 전 너무 높아 보인다는 거죠. 네. 우선 시장이 예상하는 통화정책 경로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그 안에서 미국의 통화정책과 역행하는 일들은 기회비용이 되게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환율에 대한 정책들도 되게 강화될 거고요. 그래서 변수들을 하나하나 짚어봐야 되는데 오늘 그 변수를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복잡하죠.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차트였어요. 근데 저희 편집을 담당해 주시는 분이 더 이상 늘리면 글자가 안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트럼프 시나리오를 저는 게임 이론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왜 게임 이론이라고 설명하냐면 상대적인 이야기인데 쉽게 설명하면 축구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합니다. 그러면 골의 성공률을 높이는 게 키커의 역량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골을 결정하는 가장 큰 역할로는 키퍼의 선택. 키퍼죠. 우리가 가늠하고 있는 건 트럼프와 관련된 통상에서 국방과 관련된 산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들이 자산 가격에 반영되고 있지만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중국의 대응과 나머지 국가의 영향력과 관련한 부분은 현재 자산 가격과 경제 전망 경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특히 중국의 경제 정책의 최우선순위가 바뀌는 게 얼마만큼 세계 경제의 위협인가 기회 요인인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새롭게 다뤄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변수들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세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경험치 그리고 우리의 발자취들이 만들어 놓은 그림에서 다른 건 제가 이야기했던 새로운 경제 질서의 성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소비와 중국이라는 나라의 생산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역으로 여기 작은 나라, 유럽, 한국, 대만, 일본과 같은 나라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세상이었는데요. 한번 잘 보세요. 파란색 선이 우측에 미국의 소비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 차트를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저는 큰 화면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소비가 늘어나면 이렇게 수입이 더 큰 탄성을 가지고 움직이죠. 그리고 중국의 소비 생산이 늘어나면 글로벌 교역량을 움직이는 중국의 수출입 총액들이 이렇게 큰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입니다. 근데 세상이 변하고 있죠. 이 두 가지 차트를 다 하나하나 지켜보셔야 되는데 미국의 소비가 좋아져도 유럽의 소비가 안 좋아집니다. 선진국의 소비가 좋아져도 한국, 일본, 대만 나라의 수출의 레벨대는 늘어서지 못하는 박스권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대려 미국의 규제를 받고 있는 중국의 수출입이 레벨업되는 형국이죠. 중국은 더 기가 찹니다. 중국의 소비가 수요라면 수요가 늘어나면 생산이 동행해서 움직이죠. 네. 근데 수입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 나머지 공간의 빈 여백은 뭐냐면 중국의 자금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경제가 선순환 과정에서 좋아져도 이 두 가지 국가에서 흘러내리는 낙수 효과가 예전보다 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죠. 낙수 효과라는 게 이것이 않습니까? 여기에 물을 따라서 물이 흘러 넘치는 효과를 이야기하는 건데 미중의 컵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 과정에서의 변화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이렇게 되진 않겠죠. 70년대에 있었던 1, 2차 오일 쇼크의 미국의 헤드라인 CPI랑 현재를 그려놓은 건데요. 문제는 이 물가와 관련한 부분에서 트럼프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랑 하나하나 같이 지켜보시죠. 미국의 물가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미국의 물가가 이렇게 2022년에 고점을 찍고 이렇게 완화되는 디스인플레이션의 과정에서 지금 이게 정체되고 장기 기대 인플레는 올라오는데 가격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의 균형입니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합이죠. 그러면 미국의 가격은 수요가 줄었나요? 공급이 늘었나요? 라는 이야기에서 분해해보면 회색선인 수요가 준 게 아닙니다. 미국 경제는 아직도 튼튼하니까요. 숫자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고용은 15만 명 정도가 월간으로 늘죠. 경기의 확장 정도가 맞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30만 명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타이트하다고 표현하죠. 그렇죠. 지금 미국의 가격을 떨어뜨린 건 이 공급의 불안들이 완화된 겁니다. 근데 제가 강조드리는 건 2025년에 미국의 수요에는 상수의 관점이나 공급과 관련한 불안 요인들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중국의 공급망 불안은 한국과 자산 가격에 큰 위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중국의 경제 정책의 1순위가 공급망 안정이었던 이유는 미국의 공급망 관련한 규제들이 중국의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근데 지난 2, 3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를 잠깐 봐주시면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닙니까? 미국과 구소련의 냉전은 이념을 근간으로 선을 그어서 냉전의 긴장을 가지고 왔는데 중국과 미국의 신냉전은 이념으로 선을 그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동맹을 자처하는 국가들은 첨단 산업의 밸류체인에서 본다면 첨단 기술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애들 중심으로 만들어 있죠. 우리는 그걸 뭐 쿼드라고도 이야기하고 오커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럼 중국의 동맹과 혈맹을 자처하는 국가들은 누가 있냐면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아세안, 중동, 그리고 러시아 권위주의적 국가들인 거죠. 근데 이 국가들은 뭐죠? 전 세계 커머디티, 핵심 전략 강물 히토를 과점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IRA에 편입된 산업 중에서 에너지 중에서 재생에너지, 반도체, 2차전지 관련한 부분에서 전후방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중국의 지배력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특히 리튬이나 니켈, 코발트, 망간과 같은 중국의 재련과 채굴에서의 점유율은 70에서 많게는 90%를 넘어갑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취임하는 과정 내에서 규제가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중국은 지금 핵심 자원 강물에 관련한 부분에서 미국과 전체 수출 커터를 협상하거나 선을 긋는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물가가 천정부지로 다시 올라서 금리를 올리는 그런 배드 시나리오는 있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네. 근데 미국이 2% 이하나 근처의 물가로 가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기보다는 3% 초중반대의 고물가를 수용하는 가정 내에서 한국이 통화 정책을 피기가 되게 어려운 환경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틀 안에서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유도하다 미국에 대한 틀에서 성장을 해와서 반사수혜를 잃었는데 예. 중국이 공급망에 대한 규제로 한국의 양자태기를 요구하거나 관련한 공급망의 불안이 되게 커질 수 있는 환경이죠. 그래서 첫 번째 변수는 공급이 야기한 인플레이션은 2025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의 경영 환경과 통화 정책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환율인데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달러로 50년을 그려놓은 겁니다. 달러는 통상 8에서 10년 정도의 큰 사이클인데 예. 달러의 추세를 결정했던 가장 큰 변수는 이 막대의 회색 그래프가 뭐냐면 전 세계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미국의 경제 상대 우위는 달러 추세와 동일한 과정을 보여왔다는 거예요. 미국의 GDP 비중이 높을 때 달러 강해지는 달러가 거예요. 강세라. 그렇죠. 그 가운데서 미국이 나머지 국가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구간이 또 달러의 강세를 심화시키는 요인이겠죠. 네. 지금이 딱 그 구간이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달러 강세를 무너뜨리거나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레벨에 대한 의문은 있겠지만 강세 압력이 커지는 구간이죠. 근데 트럼프는 생산 경제에 들어서는 미국의 최적의 정책 조합에서 환율에 되게 민감한 정책을 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환율을 좀 낮춰야 될 달러를 그쵸. 좀 낮게 유지해야지 수출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약달러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미국 경제를 부러뜨리거나 미국이 금리를 낮추는 방법인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 요인들이 되게 커지겠죠. 그러겠죠. 그러면 물가도 미국이 올라가고 관세도 또 올리고. 맞아요. 그럼 미국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달러의 약세가 아니라 나머지 통화의 강세를 자극하는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에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의 협상의 범주에 들어와 있는 국가들의 공통점은 첫 번째, 미국에서 무역 흑자가 많아. 두 번째, 근데 너네들은 미국의 국방을 의지하고 있어. 세 번째, 니네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과 통화 정책을 반대로 가면서 금리를 내리면서 뭘 하고 있죠? 미중의 금리 차를 키우고 자국의 통화를 약세로 가져가면서 달러 강세를 자극하고 있는 국가. 미국의 개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신플라자 합의. 맞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신플라자 합의는 없다. 플라자 호텔에서 할 리가 없잖아요. 까먹었는데. 신 트럼프. 그렇죠. 그죠. 트럼프 호텔에서 하겠지.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동의하지 않냐면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왜 이렇게 중국이 미국의 관세에 민감한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관세를 10% 올려버리면 환율을 10% 약세로 가져버리면 사실상 관세 효과는 중국의 이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 전체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도 않아요. 이 차트 한번 보실래요? GDP 대비한 경상수지를 겨우 플러스 정도로 가져가는 이럴 때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의 성장은 무역으로 나타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중국이 왜 거기에 움직이고 민감하냐면 여러분들 중국 이커머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서 제조업체들의 마진율은 3% 정도 수준입니다. 그럼 관세를 10% 올려버리면 얘들은 역마진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전체 경제에서 규모는 크지 않으나 고용 유발 개수가 되게 높은 산업이죠. 중국의 GDP 목표치는 고용 유발 개수를 통해서 산출되게 되는데 중국은 여기와 관련한 부분에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트럼프가 원하는 건 중국의 제조업이 붕괴되는 거고요. 중국이 원하는 건 미국의 붕괴가 아니라 반도체를 비롯한 나머지 산업까지 자국이 밸류체인을 수직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타협은 가능한 이야기지만 그렇지 않을 거고 신플라자 합의가 진행된다면 위안화 하나가 아니라 한국, 일본, 대만과 같은 나머지 국가들 유럽이 엮여지는 그림이겠죠. 동의하기 되게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보는 그림은 뭐냐면 트럼프는 이 모든 국가의 환율과 관련한 압박을 필 가능성이 높다. 근데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더 우려스럽다. 일본은 아베노믹스가 이제 11년, 12년째인데 한 번도 통화정책 정상화의 길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엔화를 약세로 유지하고 일본이 저금리를 가도록 미국이 동의해 준 건
그게 미국의 전략적으로 공생의 구도를 만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사실 바이든의 아세안 정책의 밑그림은 저는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일본의 아베가 그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게 상당히 다수의 의견이에요. 그렇죠. 이미 제시를 고인이 하고요. 됐지만 네. 예. 그리고 아베의 인태 전략 아닙니까? 인태 그렇죠, 전략. 맞습니다. 그리고 아베의 또 다른 전략은 중국의 공급망에서 탈피해서 미국의 공급망을 중심으로 자국의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상승시키는 공급측 개혁의 전략도 성공했던 거죠. 근데 그 구도가 만들어졌던 건 미국의 바이든의 동맹을 통한 중국의 고립 전략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는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고립하는 전략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국의 제조업의 성장과 상대적인 부가가치 증가가 훨씬 중요한 국가인데 일본이 여기와 관련한 부분에서 압박을 받는 부분에서 통화정책 정상화의 속도를 높이거나 엔화의 강세를 가져가는 건 일본이 한 번도 걷지 않은 길이죠.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하나 위기를 이야기해보면 일본의 이자의 지출은 일본의 재정 수입에서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럼 0% 금리가 1%가 된다는 건 정확히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지만 이자 비용이 2배가 느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0몇 년 동안 있었던 나베부인과 엔키리 트레이드의 자금은 엔화의 약세와 미일의 금리 차의 확대에서 진행된 자금의 되돌림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금융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요인들은 신플라자보다 일본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훨씬 더 우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전망은 합리적이지만 트럼프와 관련한 시나리오를 보면 이 전망이 작동하지 않거나 이 전망의 경로를 수정해야 되는 요인들이 큰데 저는 가장 큰 요인 중에 기존의 경제의 낙수 효과가 사라지고 있음을, 그리고 그 낙수 효과의 원천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의 볼륨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그림으로 이해를 하고 그 그림이 한국의 여전한 위협인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전 높아 보인다라는 것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물가와 환율은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한국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력도 제한하고 네. 한국의 성장과 관련한 부분에서 통화 정책을 환율에 대한 레벨업을 야기하는 요인으로서 인지해야 되는 거를 상고하전의 패턴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제가 올해 세계 경제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럽입니다. 아주 안 좋죠. 네. 근데 지금 세상은 지금 유럽이 신고가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희한하더라고. 그렇게 안 좋다는데 프랑스, 독일 뭐 이런 거 닥스도 다 그렇죠. 네. GDP 갭이랑 완전 다른 이야기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유로스탁은 30, 50이고요. 30개 네. 종목, 50개 종목이고 닥스도 그 정도 개수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을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유동성 효과와 관련한 부분, ECB 금리나의 유동성과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미국의 낙수 효과에 있는 종목들만 있는서 그런 건데요. 제가 여쭙는 거죠. ECB라는 유럽의 통화정책 회의가 금리를 내리면 유럽은 제조업이 좋아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죠. 그러면 금리를 내는데 제조업이 좋아지지. 그럼 제 다음 질문은 뭘로 좋아지냐는 거죠. 유럽의 제조업을 독일을 놓고 이 그림을 봐주시면 유럽의 제조업은 프레임상 메르켈이 만들어 놓은 그림이죠. 러시아에서 싸구려 원유를 에너지유를 수입해서 중국의 제조업의 밸류체인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신경제 산업에서 유럽의 지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출과 유럽의 내수가 안정되면서 역내 교육을 중심으로 성장해야 되는, 안정을 찾아야 되는 경제인데, 이 차트 하나하나 보실래요?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은 부침이 있지만 독일의 산업 전력의 비용은 러우 사태 이후에 단 한 개 분기가 내려가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미국향 수출이 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대부분은 미국의 투자와 관련된 설비 투자입니다. 오히려 중국의 수출량은 총액 자체가 레벨 다운됩니다. 독일이 중국에서 무역 흑자를 대략적으로 얼마 보냐면요,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1년 넘게 적자를 보이고 있거든요. 진짜요? 네, 맞습니다. 독일은 지금 중국과의 거래에서 무역의 적자입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가 적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산업으로 좋아지겠냐는 거죠. 지금 독일의 가장 큰 병자의 기업으로 엄청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숫자가 그러니까 폭스바겐입니다. 자동차죠. 네. 그리고 나머지 생산 설비와 관련한 부분도 폭스바겐 마찬가지고. 서울거리에도 없어요. 예전에 많았어요. 그 뭐죠? 폭스바겐 베스트셀러까지 골프 있잖아요. 골프, 지금 제타. 보셨어요? 저 엄청 좋아하는 차들인데. 안 보여요.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요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유럽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경제를 이야기하려고 제가 유럽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유럽과 한국이 많은 면이 닮아 있어요. 미국과 중국의 경제 리밸런싱이 나머지 국가의 낙수 효과를 부러뜨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 경제에서 가장 수혜를 봤던 국가들이 한국, 일본, 대만, 유럽이잖아요. 근데 이들 4개의 국가가 다 무너지지 않잖아요. 이들 4개의 국가의 차별화를 가지고 왔던 건 두 가지 변수입니다. 첫 번째, 재정을 썼냐 안 썼냐. 두 번째, 반도체의 경쟁력이 있냐 없냐. 네. 근데 이 4가지에서 차별화해서 한국과 유럽은 반도체도 재정도 못 쓰는 국가죠. 유럽은 왜 못 썼냐? 유럽은 재정 준칙이 있기 때문에. 재정의 큰 위기를 겪은 국가이기 때문에 독일이 이걸 안 풀어주는 거죠. 한국은 왜 안 썼냐?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걸 싫어했으니까요. 재정 건전성. 그죠? 전 세계의 경제가 재정 주도의 프레임을 가져가서 국가 중심의 사업 개입으로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사이클에서 우리나라 경제 정책의 목표는 건전 재정과 민간 주도 경제였어요. 거기다가 중앙은행은 부동산 등등 때문에 또 한미 간의 금리 격차 때문에 그렇죠. 되게 안타까운 형국인 그래서 정책의 공백 기간 우리가 2년을 아유 뭐 갑갑한 얘기죠. 속상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제 진정성이거든요. 제 진정성이 뭐냐면 우리가 경제 정책과 구조적인 위기에 대한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정치가들도 경제 정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에서 맞아요. 시장과 논의를 하거나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상호 간에 토론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순 그 투자자들을 표로 생각한 파퓰리즘적인 정책에만 일관되이 실제로 그게 경제의 펀더멘트, 자본시장 펀더멘트를 바꾸지도 않는데. 네 맞습니다. 참 그럼 지금 뭐 이 탄핵 정국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다음 정부는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와 재정과 관련한 부분에서 복지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알 또 그렇게 쓰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네, 어찌됐건 유럽도 지금 그 그림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유럽이 이걸 풀려면 경기의 하방은 정권의 변화를 가져가는 거죠. 지금 유럽의 보수 정당이 많아지는 건 민주사회의 기틀의 프레임을 가장 잘 유지하고 있는 유럽의 붕괴에 대한 브렉시트도 사실 보수 정당의 승리였거든요. 근데 지금 좌측 카트 보십시오. 이 회색 선이 영국인데요. 영국의 브렉시트의 정책 불확실성만큼 독일이 높아져 있고 프랑스와 영국도 지금 되게 큰 재정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겪고 있어요. 아마 유럽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럼 유럽이 재정을 쓰려면 파퓰리즘을 근간으로 한 보수 정당의 득세가 브렉시트와 같은 기존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럽이 망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재정 요구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경제 사이클 내에서 통화 정책이 좋아지면 유럽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울 거다. 그리고 유럽은 현재 러우 전쟁 때문에 미국의 틀에서 프레임을 갖고 있지만 미국의 공급망에 유럽이 편입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캐나다, 멕시코는 이 나머지 정책과 관련돼서 수혜를 받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죠. 유럽은 몇몇의 이탈 국가들이 중국과 만들어질 수 있는 프레임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화친 외교로 전환할 때 가장 많은 공을 들이는 게 유럽 순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 되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엄청 사줘요. 그렇죠. 프랑스 그쵸. 가서 막 나팔 막 엄청 사주고. 에? 그럼요. 네. 배고플 때 마트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에 반대로 절실한 유럽의 정치적인 변화들이 야기될 수 있는 요인들에서 유럽을 조망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트럼프 일기 때 중국과 유럽이 굉장히 가까워졌죠.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 트럼프는 맨날 때리고, 그죠? 그쵸. 그때 시진핑이 유럽을 얼마나 갔습니까? 또 유럽의 지도자들도 북경에 얼마나 갔어요. 중국이 그걸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딱 폈는데 저는 2025년 세계 최대의 변수는
트럼프의 정책 강도가 아니라 중국의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네, 이게 우리나라의 기회 요인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이제 중국 경제가 좋아질 거란 이야기를 드리는 것보다 저는 중국 경제의 회복력을 만들 수 있는 정책 프레임의 전환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이제 중국에서 뭘 중요하게 보셔야 되냐면 우리는 중국을 잘못 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매크로라는 경제를 위험하게 봤기 때문에 중국의 마이크로가 위협적인지를 몰랐던 거죠. 아, 위험한 나라의 마이크로가 뭐가 위협이 되겠어? 그렇죠. 이런 프레임에 갇혔군요. 네, 그게 우리나라 확실해. 기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근간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는 그래도 기업에 있다는 이야기에서 옷과 석과 명감을 어떻게 가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저는 기프로님 올해 한국 증시 어떻게 보세요? 전 개인적으로 여쭙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안 좋아서 그런데 한국의 주가 지수의 매력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했던 연말의 경로보다 훨씬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금리를 내려야 되고 이 상황에서도 재정 정책을 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국의 순환적인 경기 회복이 나오는 것 이렇게 싸진 한국 주식시장의 상대적인 매력을 높이는 요인이고 추세적으로 이어지기는 힘들지만 YTD 지금 며칠 안 지났는데 1월 수익률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1등이거든요. 그 이유는 가격이 싸서가 아니라 새롭게 볼 동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대체로 가격이 싸다, 빈집털이다라고만 얘기해 왔어요. 지금까지 한 그쵸. 20일 동안. 네. 근데 제가 기억나요. 거기다가 정치적 불확실성이 오히려 네. 그냥 확 드러났고 그걸 수습하는 국면이 더 조기에 시행된다면 기회 요인이다. 요 그쵸. 프레임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그겁니다. 2020년에 제가 그래도 봄이 오고 꽃은 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가의 바닥을 이야기할 때 필요 충분 조건 첫 번째가 싸진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싸야 싸다라는 이야기는 매도의 우위가 아니라 매수의 우위가 될 수 있는 그렇죠. 환경이 연출되는 것들이고 그 안에서 이제 펀더멘탈이 견조해야 되는데 펀더멘탈이 견조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일단 대선이 언제 다시 진행되고 이런 거는 제가 가늠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장미 대선이 됐건 단풍 대선이 됐건 대선의 전국 내에 전후에 재정이 확장되는 구간에서 벚꽃은 안 돼요? 그럼 좋죠. 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요즘에 여의도에서 가까운 공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모든 게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 정성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용기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찌 됐건 핵심의 기조로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과정에서 재정과 중국이 되게 중요한데 역발상입니다. 저는 중국의 마이크로가 올해는 한국의 순환적인 기회를 작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차트 잘 보셔야 돼요. 네. 이 차트 잘 보셔야 되는데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줄 수 있는 개별 산업의 호재는 공급 과잉의 최악의 상황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 회색 선인데 이게 CSI 300 중국의 코스피 200 같은 인덱스입니다. 그거랑 산업이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냥 얘는 옆에서 기고 있는데요. 근데 2차 전지는 전 세계 1등이 어딥니까? CATL이라는 회사죠. 중국의 배터리 가격이 이렇게 부러져도 CATL의 마진과 주가와 시가총액은 이렇게 튀어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네. 중국은 산업의 구조조정이 우리나라처럼 다른 선진국처럼 경기가 위축돼서 모두가 기브업해서 디폴트를 선언했을 때 구조조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맞아요. 중국의 산업의 구조조정이나 성장의 과정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한 번도 안 그랬던 적이 없으니까. 첫 번째, 미래 성장이 육성되고 중국의 전략 산업이 되면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미친 듯이 뿌려넣습니다. 그러면 모든 전 세계의 기업들이 중국으로 다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의 보조금으로 들어간 것과 똑같아요.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머지 국가들이 중국에 들어오고 합자를 하면서 중국은 기술을 탈취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은데 기술을 패스트트랙으로 따라잡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조금을 없애든가 과잉 투자가 되면 이 공급 과잉으로 산업이 무너지면 합자회사가 망하죠. 그렇죠. 합자회사를 무너뜨리고 자국에서 대마가 독점해 소마를
인수합병 할 수 있을 때 그때 구조조정을 하는데요. 그때 강압적인 구조조정은 경기가 돌아설 때 합니다. 네. 그래야 충격이 적으니까. 네. 그리고 세계 대표 기업이 돼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2차전지가 지금 그 사이클에 들어선 거고 네. 태양광은 아직도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태양광 주가가 튀어오른 건 뭐냐면 미국 수요가 좋은데 중국의 한계 기업들을 퇴출시키는 전략을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수요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그동안 공급 과잉을 이야기했던 산업이 점진적으로 바닥을 잡는 모습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중국은 여러모로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그리고 반사적인 효과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갖고 있는 공급 과잉의 우려를 해소할 수도 있는 시장에서 요거를 좀 잘 쳐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경제 이야기하기 전에 전 세계 경제의 전망치 테이블입니다. 저희 신한도 100명에 가까운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략부에도 자산을 보는 모든 애널리스트 다 있는데 매일 싸웁니다. 의견이 매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네. 한 번쯤 기회가 되시면 저희 이코노미스트가 여의도에서 베스트 이코노미스트 되게 유명한데 와서 수정 전망 경로를 한번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저희는 어떻게 보냐면 올해 세계 경제 성장을 나쁘게 안 봅니다. 근데 저희가 나쁘게 안 보는 이유는 미국과 중국이 좋아서입니다. 그리고 한국을 1.6%까지 낮추고 있는데 저희가 1.8% 정도를 유지하는 건 한국의 재정 정책이 1차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202 레벨대에서 1,400원 초중반의 박스권의 레인지를 보여야 되고 우리나라 금리는 올해 두세 번 정도의 인하 정도가 진행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박스권이 1,400 밑으로 떨어지는 게 가능하겠지만 평균 환율은 그 이상에 머물 가능성이 되게 높을 거라는 게 네. 저희가 생각하는 환경입니다. 근데 뭐 변화될 수 있겠죠. 아까 변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투자와 그리고 이걸 기업의 입장에서 듣고 계신다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내후외환의 한국 경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제 네. 돌아 여기까지 왔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올해 얘기죠. 올해 저거. 네 맞습니다. 네. 내년 후년 얘기 아니고 올해 얘기죠. 네. 예. 자칫의 그림은요. 한국의 슬프지만 40년의 경제 성장률이 저렇게 우르르 흘러내리는 거고 한국의 2%는 우리에게 되게 크리티컬한 성장 라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2% 이하를 침체로 봐야 되고요. 1%대 성장은 일본의 장기 불황을 걱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근데 2% 이상 성장할 거라고 예상했던 OECD, IMF, 한국의 기재 정부죠. 한국은행의 전망치 추정치가 다 낮아지고 있죠. 다 낮아지고 있는 거죠. 정부는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지만 추경에 대한 명분을 높이는 이유가 될 거고요. 한은도 금리 인하의 명분을 강조하는 그림이 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정책의 반면교사가 있는 그림일 테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럼 우리가 1.8%라도 성장하려면 뭐로 성장해야 되냐면 이렇게 성장해요. 올해 수출이 플러스 증가율이 나와야 되고요. 내수도 이렇게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수가 좋아지는 건 뭐냐? 금리가 내리면 내수가 좋아질 거라는 거죠.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동의하기가 어렵죠. 네. 그리고 반도체 수출이 지금 정점 이야기가 나오는 가정 내에서 트럼프의 정국에서 수출이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할 거라는 이야기도 되게 어둡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의 이런 이야기들이 재정을 풀면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우리나라 기업들의 구조 전환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위기에서 오가석과 명감이 갈릴 텐데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거는 동의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지수가 뭐 폭등할 것 같지는 않은데 맞아요. 어떤 업종, 어떤 산업군은 오랜만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소바가 날 수도 있겠다. 맞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대소바가. 네. 이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네. 그런 경험을 한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제조에 민나서 한번 같이 까보시죠. 네. 네, 이게 궁금하네. BSI라는 기업 경기 실사지수를 동행과 선행, 수출과 내수로 나눠보면 노란색의 박스권에 하방이 있습니다. 예. 이걸 터트렸던 게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나 코로나 같은 글로벌 대위기 상황이죠. 그런 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하회하고 있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수출이 작년에 두 자릿수 이상으로 성장하는 구간에서 이게 부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제조업, 화학, 뭐 모든 산업의 수출과 경기의 선행성을 나타내는 이들의 서베이와 각종 선행 지표들이 그 어떤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조선이나 자동차와 같은 운송 부분이나 산업재들이 좋긴 하지만 이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미미하죠.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사실 한국 기업의 결단이라고 적었지만 이전에는 한국 정부의 선택과 기업의 결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책에 대해서 기대할 만한 것들이 지금 제 눈엔 보이진 않아서요. 제가 한국의 미래를 첫 번째 여기서 방송하고 제가 태어나서 가장 많이 국회의원한테 전화를 받았던 시기인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서요. 근데 정책에 참여하시는 분들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야 되는 게 제조업의 패권의 사이클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그 시대를 풍미했던 제조업의 르네상스 시기는 맥스가 20년인데 어떤 세상을 제조업 르네상스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죠. 그게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일본 그리고 한국과 대만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 나라의 제조업이 르네상스에 있다는 증거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장치 산업에 걸깁니다. 장치 산업이 뭐냐면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서 규모의 경제로 돈을 버는 산업이고 돈뿐만 아니라 기술의 상대 우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장치 산업을 철강, 화학, 정유, 뭐 금속, 빛, 기계 이런 산업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산업의 전방 산업이 뭐냐면 조선 자동차, 그렇죠. IT 이런 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맞닿아떨어질 때 이 나라는 그 시대를 풍미하는 제조업의 걸기의 르네상스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 다 일본에서 가지고 와서 우리의 제조업의 역사가 만들어졌는데 일본은 누구한테 가지고 왔냐? 미국과 유럽에서 가지고 온 거죠. 근데 제가 제시하는 두 가지 이야기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는 이 르네상스를 더 이어갈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들 수 없습니다. 너무나 슬픈 이야기냐고요?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 석유화학, 정유화학, 철강, 기계산업, 조선 자동차까지 내어줬던 모든 국가가 무너졌냐라고 물어보면 일본의 소재업의 시가총액은 85년 프라자비와 90년 중후반 때 대위기를 겪었지만 시가총액이 3-4배가 넘게 올라왔고 이 산업의 경쟁력은 계속 유지되는 거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지금 직면되는 위기들은 잘 해소하거나 받아들이면 다음 사이클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야기하는 일본의 경험인데요. 잘 보세요. 한국과 일본의 고정주산 사이클을 그리면 20년을 단위로 똑같이 움직여요. 그럼 이때 뭐가 움직이냐? 지금 우리의 문제되는 산업들, 철강, 화학, 운송, 가전, IT 이런 산업의 생산 능력이 축소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엄청난 고통입니다.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실업률이 20%를 튀어오르고 NPL이라고 이야기하는 부실 채권이 높아지는 사이클이죠. 이게 뭐 철강, 화학 이거 추풍 낙엽이잖아요 지금. 네, 이 차트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별 100개. 별 100개. 한국과 일본의 생산 능력과 가동률입니다. 생산 능력은 전 동행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동률이 선행 지표인데요. 잘 보십시오. 일본을 바라보시면 지금 한국부터 이야기하면 2012년부터 가동률이 하락하고 있고 생산 능력은 과거의 추세를 하회하는 정도의 그림으로 완만하게 움직이고 있죠. 이 사이클은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 벌어서 해외 투자의 생산 설비를 늘렸기 때문이고 한국에는 내수를 비롯한 경쟁력 열의의 산업들의 가동률이 하락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음 사이클은 뭐냐? 지금 글로벌한 공급 과잉에 접어든 거죠. 그럼 일본이 언제 그랬냐? 일본이 85년에 프라자 합의 이후에 제조업 가격 경쟁력이랑 그리고 미국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첨단 산업의 경쟁력이 위축됐죠. 근데 가동률은 하락하는데 생산 능력은 지금처럼 안 줍니다. 왜냐하면 돈을 겁나게 풀었기 때문에 기업이 안 망하는 거죠. 제가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업이 망하는 건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돈을 못 빌려서 망한다니까요. 근데 결국 가동률의 지표를 선행성으로 일본 기업들은 공급 과잉을 해소하지 못하고 결국은 기업의 디폴트를 통해서 생산 능력이 하락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생산의 하락에서 아베노믹스에서 총수요를 공급했는데도 생산 설비가 줍니다. 이게 뭐죠? 구조의 전환이 생산 설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고도화의 그림으로 넘어가면서 나타난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때의 선행 지표랑 똑같이 가동률의 하락의 레벨대인 거죠.
우리의 다음 사이클은 이대로 놔둔다면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석유화학이나 철강과 이 산업의 가동률은 정말 우려스러운 수준까지 내몰려 있고, 자동차, IT, 제약, 바이오 관련한 부분은 성장을 이야기하지만 현금의 흐름이 그렇게 맞닥뜨려진 게 예쁘지가 않은 거죠. 근데 너무 슬프지만 제가 중국의 마이크로가 왜 위협적이냐면, 중국의 마이크로의 공급 과잉에 처한 산업과 중국의 추격이 아니라 추월로 인해서 경쟁력이 위축되고 있는 사업들인 거죠.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지금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태양광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과 수출에서도 중국과의 간극이 너무 커집니다. 아까 김프로님 물어보셨죠. 네. 중국의 수출이 이렇게 늘어나면 중국은 한국, 일본, 독일한테 이런 무역 적자를 보입니다. 근데 지금은 무역의 적자가 어떻게 됐죠? 무역의 적자가 오히려 흑자의 그림으로 위축된 겁니다. 이게 중국의 자금률이에요. 무역 수지의 사상 최대치도. 그렇죠. 근데 이거 보십시오. 중국은 IT, 가전, 하이테크, 자동차 수출이 계속 이렇게 늘고 있어요. 그럼 어디다 넣냐는 거죠. 내수 수출이라니까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회색선, 글로벌 사우스요. 요즘 세상은 글로벌 노스와 사우스로 구분합니다. 노스가 미국, 유럽, 한국, 일본 같은 나라고, 사우스가 잠재신흥국입니다. 인도, 중국의 시장이죠. 그렇죠. 지금 여기에 브릭스라는 나라에 열광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브릭스의 자동차 1위는 도요타, 현대차고요. 가전은 LG, 삼성이고. 삼성이었어요. 지금 1등부터 5등에서 중국이 다 1위, 3등을 다 차지하고 있죠. 자동차, 가전, 스마트폰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러시아, 중동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중국의 약진이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죠. 근데 전 세계에서 AI 침투율이 가장 빠른 나라는 저는 잠재신흥국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는 레코드판에서 카세트 테이프에서 CD 플레이어, MP3, 스마트폰까지 넘어왔지만 이 가정을 생략하는 경제로 넘어가는 구간에서의 우리나라 기업들의 살 곳이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국영제의 공급 과잉이에요. 제가 차트를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이걸 잘 보시면 전 세계 공급 과잉은 중국의 재고 총액을 보면 되는데, 전체 재고 총액의 추세선에서 재고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그럼 어디가 늘어났냐면 이 노란색 추세를 상회하는 게 화학, 철강, 비철과 같은 우리나라 국영제 산업에 지금 신용의 위험이 되게 커지고 있는 롯데가 속한 이런 산업들이죠. 근데 오늘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릴 텐데 너무 아픈 이야기라서 어찌됐건 이 산업의 공급 과잉의 우려는 올해보다 내년, 그리고 내년보다 후내년과 그 후내년이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에틸렌 베이스에서 보면 설비와 수요의 증감에서 2026년과 28년에 공급 과잉이 갈수록 심화되거든요. 왜냐? 2028년이 중국 탄소 피크예요. 26, 27에 중국의 설비가 가장 많고, 중동은 자신을 밸류체인하는 수직 계열화하는, 이제 원유의 채굴이 아니라 중간 과정의 정유와 화학의, 그러니까 산업의 쌀이라는 에틸렌 분야까지도 생산의 증설을 계속 늘려가는 사이클이거든요. 그 안에서 스프레드가 경쟁이 안 되는 구간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차트를 그려놓은 거예요. 저번에 기업명을 못 설명드려서 오늘은 그냥 용기 있게 작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2024년 우리나라 10대 그룹의 시가총액은요, 딱 3개 그룹만 늘어났습니다. SK 하이닉스 덕이고요. 그렇죠. HD, 현대, 한화죠. 네, 한화. 근데 이 기업들의 차이와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를 보려면 저는 두 가지를 다르게 봐야 됩니다. 네. 첫 번째, 선대 회장님의 포트폴리오인 올드 이코노미와 그리고 새로운 사업 부분에서 성장을 이끌어가는 뉴 이코노미로 나눠서 봐야 된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제 의견에 의문을 드는 건, 야, HD, 현대, 하나가 무슨 뉴 이코노미가 저렇게 많아. 저는 산업재, 조선 이런 산업들을 제 기준에선 아주 섹시한 뉴 이코노미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 가정 내에서의 변화를 첫 번째 나눠서 봐야 된다. 거기와 관련한 부분에 차이겠죠. 두 번째는 이 산업을 재무제표로는 설명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기업의 문제가 뭐냐면 이 그룹들이 2021년, 2022년에 영업이익이 이렇게 다 늘어났습니다. 보이시죠? 올드 이코노미, 뉴 이코노미를 가리지 않고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철강학, 정유화 같은 산업의 현금 흐름의 스프레드가 엄청 개선됐거든요. 근데 김프로님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은 섹시해 보이지만 파운드리 산업, 바이오 산업, 2차 전지 산업,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2019년까지 적자 사업이었어요. 신경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장치의 인프라의 사업의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드는 사업. 근데 2021년이 되니까 코로나 이후로 올드 이코노미의 마진이 극대화되는데 이 신산업에 대해서 시장이 열광한 게 주가로 치면 EPS와 밸류에이션이 다 늘어난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기업이 할 건 중국의 공급 과잉을 모르지 않았죠. 18년, 19년까지 계속 이어지니까. 올드 이코노미 사업부의 고도화나 구조의 전환을 했어야 됐고 신경제 산업의 수직 계열화나 기술의 R&D에 투자에 M&A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뭘 했냐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뉴 이코노미가 아닌 올드 이코노미에 대규모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공급 과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인 증설을 했던 국가고, 그리고 뉴 이코노미와 관련한 부분에서 외형의 성장을 했지 1등을 하는 사업부를 만들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벌어졌냐고요. 영업이익은 늘어나서 여기에 대한 기대로 레버리지를 늘려서 투자를 늘렸는데 지금 이자 비용이 늘어난 것만큼 영업이익이 늘어나지 못하면서 부채 비용들을 겪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는 올드와 뉴를 재무제표가 아니라 현금 흐름으로 봐야 된다. 현금 흐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 현금 흐름도 있겠지만 영업활동으로 버는 돈, 그리고 돈을 빌리는 재무활동으로 들어오는 현금, 세 번째가 이제 투자 현금으로 오고 나가는 것들이죠.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2021년, 22년 영업 현금 흐름이 개선되니까 투자 활동을 이렇게 늘린 거죠. 그래서 돈이 나간 겁니다. 이 투자 활동은 다 뭐였나요? 재무 활동으로 만들어진 거죠. 근데 문제는 뭔가요? 예전처럼 영업 현금 흐름이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SK가 하이닉스로 인해서 영업 현금 흐름이 개선돼 보이지만 국영제의 현금 흐름은 개선되지 않았고 하나도 비슷한 그림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늘어난 재무활동과 관련한 부분이 이어지기가 힘든 금융시장의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본과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기대를 대기업의 경영실패로 제가 말씀드리는 용기를 가진 건 뭐냐면, 일본은 한계 기업들이 부실을 확정하는 과정, 그리고 그게 인수합병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 그룹사들은 일본보다 훨씬 더 현명한 경영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판단이죠. 그게 뭐냐면 자체적인 구조의 재편과 뼈아픈 구조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클이 온다는 걸 제가 작년부터 강조드렸던 거고, 그게 한국의 미래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는 그래도 기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내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우리나라가 그런 구조 전환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가장 좋았던 골든타임인 우리나라가 외형을 늘리느라고 부채를 졌던 22년이었어. 근데 이 타이밍은 지나갔죠. 근데 2025년에 제가 순환적인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죠? 우리나라가 재정을 쓰고 중국이 부양책을 해. 제 기대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그래도 기업의 재물을 건전화시키고 새로운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바꿀 수 있는 기간. 그럼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어떤 기업을 갖다 팔아야 되냐고요. 나쁜 기업은 사갈 사람이 없습니다. 적자 산업의 에너지 산업 누가 사가겠습니까? 그러면 에비타가 있는, 현금 흐름이 있는 기업을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필요 충분 요건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룹사에서 확고한 현금 흐름이 있는 기업들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SK를 되게 긍정적으로 시장 이야기를 드리는데, 하이닉스의 현금 흐름의 개선은 SK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현금의 여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 LG라는 그룹의 핵심은 부침은 있지만 LG전자에서 나오는 순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올드 이코노미인 LG화학과 관련한 부분에서 NCC 설비를 줄이고 2차 전지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 하나의 미래도 저는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 의도했는지 모르지만 방산과 조선에서의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보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는 돈이 안 되더라도 수직 계열화를 근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장 큰 실기는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무슨 대단한 기술 산업으로 본 겁니다. 제 기준에선 이건 장치 산업.
에너지의 어떤 패러다임에서 하나의 인프라와 같은 산업인데 우리는 거기에 대규모 투자를 했고 욕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무슨 첨단 산업인 것처럼 시장에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자금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대기업 경영의 실패나 혹은 가오라고 이야기하거나 지금 들어와서 시간을 돌릴 수 있으면 다른 행동을 했을 거라는 것들의 하나를 이걸 인프라의 산업으로 봤으면 우리는 훨씬 더 개선된 현금 흐름을 봤을 겁니다. 네. 외형의 성장을 보고 투자를 했으니 현금 흐름을 망각한 거죠. 그러네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현금 흐름이 나오는데 기존의 사업부들을 전환할 수 있는 적기의 관점이죠. 근데 저는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을 확정하는 일이 아닐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 발 남은 총알을 아껴 써야 된다는 거죠. 네. 국회의원들 들으셔도 할 말 없는데요. 저는 이 자금은 정부 주도의 공급 재편의 자금이에요.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보시면 아베노믹스가 세 가지 아살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총수요 자극해서 일본에 빚을 진 것만 생각을 하는데 아베노믹스는 그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카리스마로 산업의 구조 조정을 강압적으로 지시했습니다. PPP, PS와 같은 이런 범용 화학 제품들의 기업 수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엄청난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기회.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일본은 구조 조정을 시작했던 게 이제 2000년 초반부터인데 1차적인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2009년부터 12년까지 중국 수요 사이클이 만들어지면서 구조 조정에 성공한 기업들이나 선행했던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급격히 개선됐습니다. 중국발 수요 때문에. 네. 한국은 그러지 못한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그 돈 가지고 이 파란색 선인 특수화학을 높여서 일본은 기업 수가 줄었는데 소재업의 영업이익이나 시가총액이 이렇게 늘어났던 거예요. 우리도 이 사이클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돈을 풀어주고 재정을 늘려주면 한계 기업들의 구조 조정은 딜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정부가 재정의 확장의 총수요 자극과 그리고 기업과 관련한 부분에서의 구조의 전환, 공급의 개혁을 같이 가는 정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엄청 위험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계 기업의 부실을 확정해야 된다는. 고통스럽죠. 네. 이게 비도덕적이고 비인륜적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 길이고 우리가 남아있는 여력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재정 여력 문제 삼는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제 순발행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정부 부채나 신용 등급에서 아직까지 재정의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가계부채 어떻게 되냐고요? 제 차트 잘 따라보세요. 가계부채가 주는 유일한 방법은요. 이 회색 선이거든요. 가계부채가 줄 때 정부부채가 올라가는 사이클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경제의 구조전에서 이걸 비켜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이 한 발 남은 정부의 부채는 우리나라 기업을 중심으로 총수요 자극이 아니라 총공급 개혁이 동반되는데 총알이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이 그러한 선택을 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희망을 하나 드릴게요. 그런 의사 결정자들, 정책 결정자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희망을 드릴게요. 제 퇴직연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조선업의 구조조정 성공 사례. 저는 이런 차트를 본 적이 없어요. 네. 신조선가와 중고선가의 차이가 이렇게 커지는 걸요. 그리고 고부가 가치 선박이라고 있는 LNG 운반선은 차어정의 사이클을 넘어서는 그림. 우리나라 조선업이 엄청난 호황이죠. 그리고 우리의 경쟁자가 중국인데 미국이 선박을 건조하려니 한국의 도크가 필요한 거겠죠. 근데 이 차트를 보세요. 우리는 중국의 수주 현황에서 절반 정도밖에 못 가져갑니다. 우리가 가져갔던 건 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수요가 미친 듯이 좋을 때 산업재의 특성이 수주를 받으면 부채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선수금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 부채가 늘어나는 사이클에서도 투자를 늘리고 적자 수주하고 외형 경쟁하면서 망한 거거든요. 엄청 험난한 10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구조조정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간 건 결국은 고부가 가치로의 전환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이고 이제 이자만큼 돈을 버는 세상으로 간 거거든요. 일본의 특수화학에 부흥하고 한국의 특수조선의 고부가 가치 선종의 부활 뭐 이런 것들이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는 거군요.
한국은 일본에서 산업을 추격하고 그 산업의 패러다임을 가져왔지만 예. 일본이 아니라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추격하고 우리를 추월하는 건 중국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우려스러운 환경인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어떤 사이클보다 이번 사이클이 희망적인 건 고부가 가치에 대한 수요들은 저는 되게 그 어느 때보다 건재하고 확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업종이든 간에.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AI 혁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번 사이클은 에너지 패러다임이 변해서 모빌리티와 산업의 공급망이 바뀌는 사이클이에요. 석탄이 있었기 때문에 증기기관을 베이스로 한 대량 생산 생계가 만들어졌고 석유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연기관을 근간으로 한 고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지금은 전력망의 개선과 그린 에너지를 근간으로 한 리뉴어블한 에너지의 혁명이 모빌리티의 혁신과 산업자동화를 근간으로 한 미국 주도의 새로운 공급망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AI의 역할은 이를 연결시키고 파생되는 그림입니다. 지금 투자를 기술주에 하고 싶다면 이 AI의 인프라에 투자하기보다는 이 다음 세상의 패러다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보급률이 높아지는 구간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신경제의 명암과 구경제 고부가 가치 미래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 힘든 결정을 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2025년일 거라는 게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망은 빗나갔으면 좋겠고요. 어떤 전망은 꼭 그렇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세상이 굴러가는. 시간이 없어서 초과돼서 다양한 이야기를 드리진 못했는데 보고서 한번 참조해 주시고. 보고서는 저희 3프로 TV에 여러분 3프로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물론 뭐 신한투자증권 고객분들은 이제 보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테니까 설 명절을 보내시고 계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귀경길 귀성길에 음성으로 들으시고 다시 영상으로 보시면서 차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네. 꽃피는 3월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